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독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배정환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 특강을 기획하게 된 건, 여기 보면 제가 제목을 1일 1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 3월이 매일 글쓰기 1600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글쓰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룬 내용들과 그 과정에서 저희 느낀 점, 그래서 글쓰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시 책 쓰기까지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과정들까지 제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마무리에 제가 Q&A를 하겠습니다. 참 이게 일일 일작이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11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순간 내가 오늘 글을 안 썼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후다다다 후다다다 막 써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어제 지켰어요. 1600일 되려면 아직 며칠 남았는데 참 이게 뭐라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서도 썼고요. 거의 뭐 예약은 안 했어요. 근데 주로 어디에 썼냐면 이제 블로그에 썼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00일을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사실 1500일쯤에 이제 그만하고 뭐 다른 좀 플랜을 세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계속 쓰게 되네요. 뭐 조만간 또 1700, 2000일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제 첫 책을 자기계발 책으로 했고 최근에는 이제 공저 에세이를 냈고요. 현재는 네 번째 책, 글쓰기 책을 계약해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에 보다시피 행동하는 독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도서 인플루언서니까 당연히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어, 100권 정도를 읽고 서평 쓰기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도전이라고 말을 표현한 건 달성을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70 몇 건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이게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일할래, 뭐 글 쓸래, 뭐 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100건을 도전하니까 70, 80건 정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작가협회라고 저희 이제 블로그 이웃들끼리 만든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그냥 저 혼자 자부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자, 글을 왜 쓸까요? 제가 왜 쓸까, 뭘 쓸까, 어떻게 쓸까,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챕터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왜 쓸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들어오셨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쓸까를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하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써야 되는가 이유만 명백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찾게 돼요. 그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1년 전서부터 이제 어반 스케치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싶다. 나 이거 정말 그리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책 사보고도요.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뭐 잘 그리냐 못 그리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하게 되고 제가 1년 동안 거의 매일 한두 장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그 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창하게 왜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참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쓸까? 왜 쓸까요, 우리가? 제가 첫 번째로 딱 꼽은 거는요, 일단 멋있잖아요. 그죠? 글 쓰는 사람 멋있지 않나요? 네,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이렇게 딱 보면 노트북 꺼내놓고 뭔가 이렇게 막 쓰는 분들 있죠. 그 멋있지 않으세요? 뭘 쓰는지, 학교 레포트를 쓰는지, 숙제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뭔가 노트북을 갖고 와서, 때로는 노트를 펼쳐놓고 책을 읽어도 되게 멋있는데, 뭔가 노트에다가 뭔가를 막 끄적이면서 쓴다. 멋있잖아요. 왜 멋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사람은 이제 헬퍼사이라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 그 몸에 많은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제가 오늘 이제 뭐 특강을 하는 것도 뭐 돈 안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굳이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많은 분들과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그냥 그 자체가 즐거워요. 네, 그걸 제가 그냥 조금 멋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좀 멋이 있어야 뭐 할 마음도 생기죠. 그죠? 되게 찌질하게 나누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제가 처음에 한번 꼽았고요.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것보다는 뭐 글 잘 써서 뭐 이유로도 뭐 논리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쓸 건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글을 왜 쓸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하냐? 그냥 거기 있으니까잖아요. 그러니까 왜 씁니까? 그러면 그냥 쓰고 싶으니까.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누군가는 되게 쓰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당신이 쓸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다들 내 인생 역사 정도 하나 정도는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 원장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본인의 인생을 글로 쓰면 책이 몇 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들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죠. 야, 내가 책 10권도 나온다. 근데 정작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자도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조금 제가 드렸으면 하는 건 내 인생 역사든 뭐든 글로 좀 남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글만큼 나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 많이 돼서 유튜브도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뭐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책이라든지 이제 블로그 요즘 좋죠. 요즘 이제 스레드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들을 정리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썼는데 이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글을 쓰면 대부분이 이제 그냥 뭐 종이에다가 뭐 써서 뭐 블로그에다 써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책을 내는 게 마지막 목표일 거예요. 책.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만 한 200에서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 정도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막연한 생각도 있지만 사실 이 퍼스널 브랜딩 때문에 쓰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대학 교수들은 정년퇴직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된 그 학교 교재 같은 거 말고요. 자기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내려고 애들을 쓰세요. 그게 베스트셀러이든 아니든. 아, 그래서 정년퇴직이 다가올 때는 사실 뭐 이런 얘기 뭐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출판사와 이렇게 협의해 갖고 사실 본인이 원고 이렇게 좀 왁구를 잡아놓고 출판사 편집자가 좀 다듬고 해서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좋다.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극단적으로 있어요. 네, 뭐 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책을 쓴 작가를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600일, 1500일이라는 숫자를 자꾸 앞에 내세우는 이유도요. 이게 이제 제 브랜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글쓰기, 1600, 뭐 1700, 2000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은 강력한 자기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책 한 권쯤 내보는 목표를 좀 가져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어떤 또 정치인이 책을 냈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냥 베스트셀러예요. 신기하죠. 본인이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정치인들 글쓰기 유행이죠. 그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들 책 한 권쯤은 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진짜 내가 몇 권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런 책을 내셔도, 문제는 아무도 사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해.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책을 내시면은, 주변의 가족, 친구들한테 그죠? 100권, 200권 팔고, 나머지는 이제 창고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글쓰기는 그런, 독자가 없는 글쓰기 말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글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조금은 그 시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글을 쓰면 생각을 구체화하세요. 혹시 스피치 훈련 같은 거 해보셨나요? 스피치 훈련의 기본은 일단은 본인의 원고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토시까지 그대로 적어서 연습을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써서 뭔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의 어순도 달라지고요. 특히 제일 문제는 습관어예요, 습관어. 습관어란 거 들어보셨죠? 사실은, 진짜로, 뭐, 그러니까 문맥에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계속 쓰는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어.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어는 왜 이렇게 잘 쓸까요? 유일하게 잘 쓰는 영어. 외국인들 보면 잘 쓰잖아요. 더 잘 쓰고, 잘 쓰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어를 되게 잘 써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리다가 어떻게 보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앞에 붙는 말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적어서 뭔가 구체화시키고 내 생각을 잡아서 단어로 쓰는 연습을 하시면 그리고 그걸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습관어도 줄일 수 있고요. 말을 주어서부터 서술어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 그 연습의 시작은 이제 글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듯이 써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실전편이라고 따로 챕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물론 당연히 이제 뭐 타이핑을 많이 쳐요, 노트북으로.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 핸드폰에 받아쓰기 기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운전을 요거 월요일부터 지금 목요일까지 한 1,500km 정도를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을 운전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받아쓰기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적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차가 이제 멈춰 있거나 휴게소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적어 놓죠. 말로 불러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요. 그러고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말하듯이 써지잖아요. 물론 나중에 제가 그거를 수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수정할 게 점점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말하면서 쓰는 걸 가정해서 또박또박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야기하면 얘가 엉망으로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수정할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말할 때 애시당초 빠르게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천천히라도 주어서부터 이렇게 끊어서 말하는 연습이 돼요. 그래서 말하듯이 쓰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많이 쓰는 말만 써요. 그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시고 평소에 그거를 어떤 단어로 끄집어낼 것인가. 사실 글쓰기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글로나마 써본 말은 입에서 나오기가 좋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많이 읽은 사람, 많이 써본 사람은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결국 그게 우리의 또 브랜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죠. 어떤 강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칠판에다가 막 한자를 적으세요. 그래서 좀 못 알아보겠어요. 좀 한글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실게요. 한자를 써야 있어 보인대. 예, 듣는 분들이 때로는 못 알아봐야 내가 조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영어도 중에 샥샥샥샥 좀 써줘야 본인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갔지만 어쨌든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어, 말과 글로 누군가를 설득을 해요. 예전에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연설문 하나 가지고 사실 이 미국 시민을 다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죠. 맨투맨, 뭐 성문종합 영어 이런 거 보면 아주 유명한 연설문들 우리 독해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비즈니스 글쓰기예요. 그래서 강원국 씨 책 중에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대통령도 자기가 다 쓰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쓰고요. 진짜 글 잘 쓰는 사람한테 그걸 다 수정을 해요. 어, 그래서 본인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거대로 우리 국민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글을 자꾸 쓰면서 또박또박 논리성을 갖추면 아마 신뢰와 믿음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결국 그게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오늘의 제 핵심 주제, 매일 쓰세요. 매일. 아니, 쓸 게 있어야 매일 쓰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쓸 게 없어도 매일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습관들이게요. 제가 이 얘기, 이런 말씀을 한 4년 전서부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뭐라도 쓰시라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저는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내보이는 글을 쓰는 게 좋으니까. 일단 쓸 것도 없지만 이 허접한 글을 올리기가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이웃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러면 20명, 50명 돼요. 제가 블로그 이웃이 8,500명인데 하루에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이 1,0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50명이 있다. 그러면 내 블로그에 5명도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5명이 내 글을 볼까 두려워서 뭘 못 올리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뭐라도 매일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대부분이 쓸 게 없는 분들은 일기도 쓰시고요. 본인의 식단을 쓰는 분도 있고, 운동했던 것들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누가 관심 가져라고 하겠지만, 희한해요. 꼭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블로그를 한 4년 넘게 하면서, 야, 이 글은 내가 그냥 오늘 쓸 게 없으니까 내가 쓴 거지 뭐, 라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 막 1,000, 2,000 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내가 진짜 이거는 조회수 만 찍어보자라고 작정을 하고 썼는데 100도 안 나오는 글도 있어요.
이게 세상은 내가 뜻하는 거대로 100%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쓰면서 그냥 내 연습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 하나를 딱 표현하면 그냥 닥치고 쓰라. 좀 뭐 버릇없는 내용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쓰는 거는 일단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쓰세요. 그냥. 그래서 사람은 배우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면서 배워요. 쓸 게 없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쓸거리들을 계속 꺼내는 연습이 되거든요. 쓸거리가 너무 많으면 분들이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없는데도 쓸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연습이거든요. 연습. 그리고 못 써도 상관없어요. 뭐 초등학생처럼 쓰면 어때요? 어차피 나는 연습인데. 블로그에 만약에 쓰세요. 조회수 뭐 없어.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웃이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될 때 내 글이 좀 좋아지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내 블로그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그러시면 한 사람이 블로그를 세 개까지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갖고 거기에다부터 이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쓰시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생각학을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라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어차피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계속 떠다니잖아요. 자, 그거를 적당한 단어로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습을 안 하면 계속 썼던 단어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글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갈리냐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서술어도 똑같아요.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서술어를 바꿔버리거든요. 현재형과 과거형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로 갔다가 어, 뭔가 입니다로 끝나기도 하고요. 뭐 뻔했습니다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뒤에 서술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가 많기 때문에 이 도구 저 도구를 다양하게 써서 글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화려하게라기보다는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글을 많이 쓰지 않으면 계속 단어도 반복이 돼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뒤에 가면 또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막 이런 글이라든지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사를 하시려면 적당한 말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언어의 한계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를 잘 돌이켜 보세요.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글이 단어가 몇 개 없으면 그만큼의 생각도 그 한계 안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소설 쓰기에서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술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도 끄떡을 안 하시네요. 화면 키신 분들은. 난 처음 듣는다. 네.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글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행복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웃어도 행복한 거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거고, 수다를 떨어도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행복으로 한 단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감정이 사실은 약간 다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애틋함일 수도 있고, 설레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좋았다. 예.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추상적인 표현을 몇 번 썼다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 다 좋았대밖에 안 해.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랬나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한계가 있으면 그냥 다 좋았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얘기하면 헐, 좋은 것도 헐, 나쁜 것도 헐, 놀란 것도 헐, 다 헐이야. 자기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논리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의 세계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술, 내 감정. 그래서 소설에서는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설을 써요. 그래서 A는 행복했다.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주인공이 행복했다라고 내가 가정을 하고 딱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마. 주인공은 행복한 거야.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작가의 권력이거든요, 사실은. 독자들한테 야, 니네 생각하지 마. 이거는 그냥 주인공이 행복한 거야.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죠. 그런데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거죠. A가 친구들을 만났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음,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바깥에서는 햇살이 들어오고, 음악이 흘러나왔고, 막 이런지 이러면 이거는 이미지로 그려지죠. 그런데 누군가는 와,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 행복한 순간이다, 설레이는 순간이다,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느낌들을 계속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묘사로 표현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쓰는 분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명문장. 이게 보면은 문장에 좋은 문장을 쓰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에는 좀 짧은 단문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뭐 했다. 나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장을 화려하게 만들기보다는 짧게 짧게 끊어서 가시되 좀 명확하게 쓰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되면 그때 문장을 좀 화려하게 꾸며 보시는데 그건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쓸 때 가장 좋은 쓰기는 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독학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리는 어반 스케치 모임에 나가서 같이 그리거든요. 같이 그리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무조건 뭔가 하나를 그리고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글도 숙제도 모든 거는 마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마감을 갖고 했을 때 훨씬 더 잘 써질 거예요. 그리고 혼자 쓰면 하다가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같이 쓰면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으로 만들어서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즐거우실 거예요. 제 세 번째 책, 그 촌놈 에세이도 저희가 글쓰기 모임, 음, 에세이 클럽이라는 글쓰기 모임 4기에서 8명이, 선생님까지 9명이 모여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요. 1년 동안 거의 10개월인가요? 10개월 동안 쓰는 동안 같이 글을 쓰고 올리고 서로 읽어주고 좋았다. 이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문맥을 맞추고 분위기를 맞추는 그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세요, 글을. 요즘에는 공저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공저를 많이 쓰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출판사 하는 몇몇 분들도요, 공저로 저자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 생초보신데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같이 어떤 주제를 주고서 글을 모아갖고 책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 보이는 곳에 쓰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일기를 쓰세요라고 그랬지만, 일기는 나를 묶어두는 그 응집력이 작아요. 그래서 쓰다가 안 쓸 수도 있고, 그냥 막 대강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책을 낼 정도의 내가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쓰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건 블로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제 막 만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써보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때 타인의 피드백을 활용하라 그러는데 블로그가 타인의 피드백이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조회수가 안 나오면 내가 타겟층을 잘못했거나 글이 엉망이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죠? 좋아요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했네. 댓글이 많이 달리면 그만큼 내가 뭔가 좀 해낸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보이지 않는 피드백이에요. 가슴 아프지 않은 피드백이죠. 근데 가끔 오타까지 지적해 주는 분도 있어요. 비밀 댓글로 어디에 몇 번째 줄 오타 났는데요. 그리고 지적해주는 이제 T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매일 쓰기 때문에 글을 빨리 써요. 제 목표예요. 1시간 내에 써야 돼요. 빠르면 30분 내에도 써요. 그걸 부여잡고 3시간, 4시간 동안 부여잡고 있으면, 그거는, 아, 글쎄요. 결과물보다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빨리 쓰는 것도 연습이에요. 제가 어반 스케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반 스케치라는 그 장르 자체가 바깥에 나가서 현장에서 빠르게 스케치하는 거기 때문에 빨라야 돼요. 그래서 글도 오래 잡고 있는다고 좋은 글이 되냐? 되긴 돼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돼요. 글이라는 건 내가 보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할 때 계속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소설을 장편 소설, 단편 소설을 하나 써놓고서 10년 동안 퇴고를 한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 하지만 우리가 적당한 시점에서 타협을 하셔야지 그걸 계속 부여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블로그를 보면 오타가 많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아침에 내놓고 시간 나서 오후에 읽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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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타가 이렇게 많아갖고, 이거. 뭐 어때요? 어, 상관없잖아요. 뭐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디에 뭐 논문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 글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이거는 뭐 글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업무나 취미도 마찬가지고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서 책을 내겠다. 뭐 블로그를 했으니까 내가 돈도 벌어보겠다. 아니면 내가 뭐 여행 인플루언서든 도서 인플루언서든 맛집 인플루언서든 내가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좀 받겠다. 이걸로 내가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해보겠다. 아니면 많은 자기계발 쓰시는 분들의 꿈이긴 한데 사람들한테 나가는 강사가 되겠다. 제가 네 번째 책 글쓰기 책을 쓰면서요. 제 주변 분들한테 그랬어요. 글쓰기 책 써갖고요. 이게 나오면 제가 도서관에 제가 신청서를 좀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독서와 글쓰기 강의를 이 책을 가지고 브랜딩을 해서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요. 책이라도 있어야 도서관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 제가 뭘 갖고 내세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만의 목표를 꼭 잡아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력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필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마 작가가 있을 거예요. 굳이 작가가 아니어도 블로그에 보면 글 잘 쓰는 분들도 있고요. 뭐 시를 필사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좋은 문장은 결국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글을 자꾸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써보시고. 어. 만약에 내가 필사까지는 좀 어렵다. 그러시면 그분이 가진 정서만이라도 계속 공감을 해보세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
약간 비스무리하게 써지는 그런 느낌들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훈 작가의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내용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문장력을 보면은요, 아, 진짜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나도 써보려고 하니까 뭐 이런 건 웃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비스무리한 그 느낌이 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연습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독서죠, 독서. 결국은 많이 읽는 만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글이라는 거는 타겟층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썼으면 독자는 나만이 아니잖아요. 나 외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쓰셔야 되고, 여성이면 여성, 소설이로 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가셔야 되고, 어, 구체적으로, 이거는 출판사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타겟층이 누굽니까? 그래서 뭐 남자요, 여자요, 뭐 나이 많으신 분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은퇴를 막 앞둔 50대를 위한 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층이 명확해요. 제가 최근에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 블로그 이으시면서 책을 내신 분, 그분 이제 공무원 하다가 퇴사를 했거든요. 나이 서른에. 이분은 책도 공무원 퇴사, 거기에다가 MZ 세대. 그러니까 MZ인데 왜 공무원,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을 퇴사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타겟층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쓰면 그런 타겟층, 약간은 이제 컨셉이라는 표현과도 맞물리기는 한데요. 어, 어떤 독자, 그 독자를 좀 상상하시고 처음부터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음, 일기는 미래에 내가 보는 글 맞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일기는 우리 와이프와 애들이 보는 글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네. 일기도 독자가 있다니까요. 어, 여기 지금 우리 와이프도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내 고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를 몰래 몰래 말 안 하고요. 밤마다 펼쳐봤다니까요. 어느 날, 나 뒤통수 한 대 맞는 줄 알았어. 계속 그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좋았어?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물어보는데 참. 그래서 일기도 너무 솔직하게 쓰면 안 되는구나. 타겟층을 위해서 약간은 꾸미면서 써야 되는구나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될까요? 쓸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 들여다보세요. 살면서 문제투성이잖아요. 그 문제가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포인트예요. 내가 가진 문제는 내 친구의 문제기도 하고 같은 세대를 사는 그 사람의 문제기도 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요즘에 핸드폰이 새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바꿨어요? 아마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살까 말까? 사면 무슨 모델을 살까? 그죠? 똑같다니까요. 내가 고민했어. 그걸 가지고 내가 글을 쓰면 누군가가요, 나도 궁금했는데 하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어떻게 글로 표현해낼 것인가를 뭐 고민해 보세요. 어.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지? 얼마나 좋아요? 힘들어서 글 쓸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역경이 많을수록 쓸 게 많고 할 말이 많잖아요. 그 소설가들의 삶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소설가들은 인생이 참 비참하죠. 그죠? 이상 뭐 이런 분들 보세요. 비참하잖아. 어?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삶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 힘든 만큼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이 글로 표현이 되고 이제 공감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지만 좀 자기의 문제를 글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독서는 정말 글 쓰는데 반드시 필수예요. 사람은 질문을 받을 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린 평소에 질문을 받을 게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계속 그동안 해왔던 일, 누군가 시키는 일, 고객이 원하는 일을 계속 처리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일이 없어요. 그 철학은 간단해요. 넌 왜 사니?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철학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답은 없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질문을 받아야죠. 그 좋은 질문은 뭐냐면 책을 읽다 보면 인생의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그럼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AI 시대인데 내가 AI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별별별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인간은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시대에 가장 좋은 건 프롬프트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독서에서 질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글로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글 하나가 탄생을 하는 거고요. 그게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자의 의견은 이랬는데, 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하면, 네. 이게 조금 전문적으로 써지면 이제 서평이 되는 거죠.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경험 얘기 쓰시고, 뭐 이런 것들을 덧붙이면 한 편의 서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서평 쓰기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준비는 안 했지만, 서평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서평들을 보시면 책을 정리해 놨어요. 그걸 서평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최근에 이제 서평 쓰기에 대한 책을 좀 봤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또 그거에 관련된 책을 출간도 하시고 해서 서평이라는 건 평가잖아요. 그 책을 내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이 책이 어디가 좋았고, 왜 추천을 하고 싶은지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평 쓰기를 내 글쓰기로 승화시키려면 그 평가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의 목차는 이렇고요. 몇 페이지에 뭐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러면 그거는 서평이 아니고 그냥 책을 소개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글쓰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평 쓰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요 부분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대화를 하시면 사실 책 읽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내가 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책을 읽도록 진화되지 않았어요. 불과 우리가 문자가 개발된 게 5천 년밖에 안 되거든요. 인간은 5천 년 동안 급속도로 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책을 보기가 어렵다. 당연한 거예요. 왜 난 책만 보면 졸립죠? 당연해요. 문자를 가지고 그게 익숙하게 생각으로 연결시키는 게 인간이 익숙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익숙한 건 수천, 수만 년 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로 만들었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후대에 스토리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으시려면은 진짜 오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시키냐?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질문거리를 찾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면 거기에서 수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 대답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무의식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저 밑에 땅까지 가서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서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하나의 이 프레임을 갖춰가요. 그리고 그게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잘 이야기하게 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어느 흐름이 하나 딱 만들어져요. 그게 나의 개념이 되고 우리는 그거대로 살아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이야기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거를 자꾸 적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AI가 되는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네.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얘를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녹음한 다음에 텍스트 변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30분 동안 한 이야기가 텍스트로 쫙 나와요. 그게 블로그예요. 일주일치 분량의 블로그 글쓰기 거리가 돼요. 그 전에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이야기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고, 자, 요거는 약간 책임감이라는 부분과도 맞물리는데,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떠나서 무대에 한번 서보세요. 무대에 쓴다는 얘기는 마감을 가지고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책임감을 갖고 의무감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편하면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언제까지 누구한테 뭘 해야 된다. 이게 숙제처럼 있을 때 그걸 강력하게 하거든요. 저도 지금 네 번째 원고를 5월까지 넘겨야 돼요. 지금 3월째 아직도 제대로 시작을 이제 두 챕터 썼어요. 어. 계약을 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는데 두 개밖에 못 썼어요. 맘먹고 쓰면 한 달만 해도 한 40꼭지의 원고를 쓸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질까요? 마감이 없어서 그래요. 아마 요게 4월, 5월 되면 속도가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길게 잡지 마시고, 요게 이제 제가 용어를 잊어먹었는데, 뭐, 피터슨의 법칙인가 무슨 법칙이 있어요. 네,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마감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1시간 내에 블로그 글을 쓰겠다. 언제까지 뭘 쓰겠다. 이런 마감을 정하고 어떤 대중 앞에서 언제 내가 이걸 가지고 쓴 글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 오늘도 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들,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굳이 특강이란 형태로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뭔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블로그 썼던 거를 가지고 1시간짜리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 편하게 쓰지 마시고 좀 부담감을 갖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뉴스와 친해지라. 요즘 뉴스 워낙 많죠. 사회적 이슈, 트렌드, 관심사, 뭐 이런 모든 게 글감이에요. 트렌드라는 건 사람들이 다 같이 흘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좀 이해하고 어떤 컨셉을 잡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글감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결국 글은 컨셉트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라고 제가 썼는데, 좋은 글을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좋은 컨셉을 먼저 잡으세요. 책도 컨셉이에요. 글을 잘 쓴다? 우리가 글만 읽자고 책을 사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 이것도 역시 자꾸 해야 잘 된다. 자, 그래서 타인의 블로그나 책이나 브런치를 이용을 해서 남들이 어떤 컨셉으로 글을 쓰지? 그러면 자꾸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보세요. 거기에 본인의 경험을 조금만 더하시면 나만의 키워드가 아마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게 안 되시면 조금 책을 내신 분들이랑 1대1 상담을 요청하셔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분들이 뭔가 딱 잡아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인생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부분 되게 좋은데요? 그거 갖고 한번 써보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집자한테 컨셉 하나만 던져주세요. 편집자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매일 일기 같은 거뭐 써보시고, 일상을 메모하시고, 내가 특별했던 내용, 뭔가 기억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빠르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래도 쓸 게 없으시면요. 관찰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낯선 곳 가기. 사람은 계속 갔던 데를 가면 기억을 못 해요. 음. 의식이 작동을 안 해요. 왜? 계속 봤던 거거든. 근데 모르는 곳 가거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을 하기
되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가서 별거 아닌 커피잔, 가끔 이제 여성분이랑 만나면 전 그런 거에 참 놀랐거든요. 카페에서 이렇게 뭐 어반을 하고 모여요. 그러면 와, 커피잔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긴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커피잔 무늬 갖고도 이렇게 긴 대화가 가능하구나. 놀라요. 그 여성들이 에세이를 참 잘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계속 보시면 쓸거리들이 생겨나고요. 그게 이제 미술이든 음악이든 글 쓰는 작가들이 대단한 이유가 그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쓸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의 그 유명한 하루키. 하루키 같은 경우는 음식 이야기, 별거 아닌 음식 같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맛깔스럽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 그게 너무 놀랍다. 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난 무슨 컨셉이 있고 글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의 장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이게 하나의 글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 책 좋아해. 그럼 도서 인플루언서에 도전하고 책 이야기 쓰시면 되고. 내가 음식을 좋아해. 맛집 찾아다니면서 쓰시면 되고. 여행을 좋아해. 그럼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쓰시면 돼요. 혹시 제 블로그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뭐 눈치를 뭐 벌써 채고도 남으셨겠지만 요즘에 매 어반 이야기밖에 없어요. 책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 책을 요즘 잘 안 본다는 거예요. 맨날 그림 이야기, 그림에 썼던 펜, 색연필, 마커펜, 뭐 물감, 뭐 모임, 왜 이런 거밖에 안 써요. 왜? 내가 좋아했고 최근에 겪었던 일들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결국 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글쓰기 실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표현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글쓰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휘력을 증대시킨다. 에, 이렇게 본인이 읽다 보면 좀 이 단어를 내가 너무 반복해서 쓰는데? 라는 포인트들 아마 찾게 되실 거거든요. 그럴 때, 사전을 한번 좀 찾아보시거나, 요즘은 이제 AI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갖고 AI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비교 평가해 보는 거죠. 내 옆에 글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AI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네가 블로그를 쓴다면 이 글을 얼마나 부드럽게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 문장의 주어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문장의 주어가 바뀌니까 글이 확실히 부드럽네. 뒤에 서술이 피동으로 갔다 능동으로 바뀌니까 글에 힘이 생기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좀 피드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내면화시키고 개념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셨으면 꼭 서평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자꾸 잊어먹어요. 쓰겠다라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쓰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밑줄 그어요. 밑줄을 긋게 되고 거기에 주석을 처리하게 돼요. 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통해서 내가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무의식까지 내려가 보시고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더 끄집어내 보시고 피드백 받아 보시고 조금 전문가들과 내가 글 쓰는 컨셉들을 좀 잡아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블로그를 쓰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브랜딩에 신경을 쓰셔서 닉네임도 먼저 좀 정하고 가세요. 닉네임은 뇌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너무 길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저도 행동하는 독서 6글자지만 4글자로 제가 처음 제목을 일일 일작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글자 정도 안에 들어오게 이름을 만드시는데 이왕이면 영어를 피하세요. 영어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글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한글로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아마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 읽은 거에다가 자기만의 에피소드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제가 첫 책을 썼을 때 이 방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가 오면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그 내용과 덧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 글을 하나씩 탄생을 시켰는데 제 블로그 이웃 중에 한 분이 이걸로 책 내시죠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책을 낼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물론 언젠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연한 상상은 한 적이 있지만 그 글 가지고 책으로 낼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어. 근데 그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만나서 목차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다 책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블로그를 쓸 때는 카테고리를, 이게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뭐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 북리뷰, 생각정리, 삶의 향기는 이제 주로 제 이야기, 에세이, 그 다음에 소설, 창작 소설도 있고요. 인연은 뭐냐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책 읽고 사람들과 오늘처럼 공유한 내용들을 북텔링. 그 다음에 책을 내가 쓰면서 생각났던 아이디어들을 책 스토리에 넣고 뭐 강의 리뷰, 영화 리뷰. 영화 리뷰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영화 보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좀 관점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씩 써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뭐 10개 보면 영화 리뷰는 한두 개 정도 써요. 어. 액션 이런 건 별로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영화들을 볼 때 영화 리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해놓으면 왜 이 카테고리가 중요하냐면 이 카테고리 하나가 책 한 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컨셉이 없어서 그냥 매일매일 나만의 컨셉을 자꾸 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 정리에 썼던 글을 한번 엮어서 된 게 이제 가만히 가서 만나고 얘 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일단 지금부터 뭐 책을 쓰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그 카테고리별로 채워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음. 매일 쓰는 포스팅 하나가 하나의 꼭지가 돼요. 보통 40꼭지 정도가 책 한 권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아우, 그게, 그렇게 갖고 팔릴까요? 제가 팔릴 책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책이 된다는 거지. 팔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어, 출판사 편집자와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수정과 수정과 수정을 거쳐야 돼요. 중요한 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분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혹시 이제 책을 내는 부분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원고를 다 써서 출판사에 투고를 해야 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출판사도요, 바빠요. 여러분 책 한 권 읽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세요? 속독을 쓰지 않는 한은 보통 3일 걸려요. 그러면 출판사 편집자가 원고 투고가 하루에 10개씩 들어와. 그걸 무슨 수로 다 읽겠어요. 그죠? 출판사 편집자는요, 컨셉만 봐요. 컨셉만. 앞에 머릿말 정도만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내용의 책을 쓰고 싶은 건가만 봐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쭉 한번 훑어보겠죠. 그러면 전화가 와요. 혹시 우리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 되면 만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판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다 쓸 필요가 없고요. 다 써서도 안 돼요. 저는 첫 책을 거의 다 써서 했어요. 근데 다행히 출판사에서 좀 뺐어요. 좀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왜냐면 제가 그 책을 만약에 다 내면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약간의 컨셉만, 아니, 컨셉이 아니죠. 스타일만 좀 바꾸는 선에서 다행히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그것도 거의 써서 보냈는데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작가님 개인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뭉텅뭉텅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굳이 왜 이렇게 애써서 했을까? 처음부터 출판사와 이야기해서 풀어가면 이런 좀 노력을 들 해도 됐을 건데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팅 아니죠. 원고는 한 3분의 1 정도만 쓰시고 컨셉만 잘 잡은 내용을 가지고 출판사에 투고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쓰신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음, 노션에 써요. 노션에. 노션에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차를 내 맘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게 안 되시면 저기에다 쓰세요. 폴더 구조로 쓰세요. 우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폴더 구조잖아요. 이렇게 폴더 구조로 정리해서 쓰세요. 나중에 폴더 그 목차 수정하고 목차를 위아래로 바꾸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글에다 처음부터 쓰셨다 그러면 글을 전체를 다 옮겨야 돼요. 다 끌어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다시 잘라내기 해서 이쪽에다 갖다 붙여넣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션에 써요. 노션은 폴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폴더가 하나의 이제 글인 거죠. 꼭지. 그렇게 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으로도 수정해서 써놓고 아이패드로도 이렇게 써놓고 이제 투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그거를 끌어다가 한글 파일에다가 모아서 투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고를 이제 수정을 해갈 때는 그때는 이제 한글을 쓰죠. 한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음, 한글 적어요. 맞춤법 검사. 제가 써보니까 네이버 맞춤법 검사보다도 한글 맞춤법 검사가 제일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든 한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러면 한글로 해야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한글에 안 쓰셔도 돼요. 뭐 어디에 쓰셔도 되고, 심지어 신세대는 에버노트에다가 해서 링크만 보내는 사람도 있대. 참, 신세대는 다르죠. 어. 어차피 한글로 보내셔도 그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요. 그거 다 복사해갖고 다시 다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 보내신다고 그걸로 출간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건 그 한글로 돼 있는 텍스트만 뽑아내는 거지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해보니까 한글이 가장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아이패드에서 한글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수정하고 뭐하고 전체적으로 목차를 수정하고 할 때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을 다 잡아 놓을 때까지는 노션이나 에버노트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쓰다가 이제 투고를 하거나 본격적으로 원고를 만들거나 마무리 작업할 때만 한글로 옮겨서 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약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글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편집자가 요런 어떤 컨셉,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전면적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컨셉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네 번째 책 자체는 컨셉을 거의 반 이상을 지금 다 뒤집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써놓은 원고가 있는데 그 원고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좀 해 놓으셔라. 요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